추석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 웃음이 오가야 할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 어떤 아이들 앞에는 갈비찜이 놓였고 어떤 아이들 앞에는 빈 그릇만 남았습니다. 쟤네는 남은 거 먹으면 돼. 그 한마디에 6년 동안 참아왔던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억 원을 내주고도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던 사람. 왜 아이들도 못 지키는 엄마가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39. 제약회사 부장, 연봉 1억 5천. 숫자로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박지영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숫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지영이는 23세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던 아버지와 아버지를 배웅하러 따라 나선 어머니, 둘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 강의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영이는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이 오긴 했지만 위로라기보다는 유산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아파트와 보험금, 그것을 두고 삼촌과 고모가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을 때 지영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유산은 지영이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기뻐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불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추석에는 아예 회사에 남아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동기들이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를 할 때면 지영이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그러다 31살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윤정호. 고등학교 과학교사. 연봉은 지영이의 3분의 1도 안 되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정호는 지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게 지영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귄 지 3달째 되던 날 정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만나볼래? 엄마가 너 보고 싶다고 하셔. 지영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족. 누군가의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정호의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렸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 여사, 66, 작은 체구의 파마머리,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지영이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 이쁘다. 우리 정우가 복을 받았네. 시아버지 윤태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과묵한 분이었지만 지영이를 보고 살짝 웃으셨습니다. 밥 먹었어? 국 한 그릇 먹고 가. 그리고 시누이 윤정은 씨, 정호보다 2살 위의 언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가 웃으며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라고 불러. 우리 이제 가족이야. 그 한마디에 지영이는 울 뻔했습니다. 가족.
오래 잃어버렸던 그 단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이를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지영이가 와줘서 정말 좋다. 내가 항상 원했던 며느리야. 지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속할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이 앞으로 6년간 이어질 대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결혼을 2달 앞두고 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작았습니다. 지영아, 말하기 좀 그런데. 한참을 머뭇거리셨습니다. 지영이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재산세가 갑자기 올랐어. 이번 달 안에 못 내면 연체료까지 붙는데. 혹시 3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이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날 밤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재산세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시대. 정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집이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아니야, 괜찮아. 가족이잖아. 도와드려야지. 정호가 지영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틀 뒤 300만 원.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 지영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은혜 꼭 갚을게.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 자체가 지영이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그게 지영이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300만 원은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3달.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해. 디스크가 심해져서 더 이상 못 버티신대. 보험으로 대부분 되는데 본인 부담이 500만 원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분인지 알잖아.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하셔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시거든. 지영이는 그날 저녁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시어머니는 또 우셨습니다. 넌 정말 천사야. 우리 가족이 너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천사.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외로웠던 지영이에게는 마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왜 신우이 정은 씨는 아버지 수술비를 돕지 않는지, 왜 시아버지 본인의 저축으로는 5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는지, 왜 모든 집안의 위기가 어떻게든 지영이의 몫이 되는지. 하지만 지영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영이는 승진이 빨랐습니다. 30 초반에 부장이 된 것은 제약업계에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연봉도 그에 맞게 올랐습니다. 정호보다 거의 3배를 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격차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이의 팔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호가 정말 잘 만났어. 지영이 같은 며느리 둔 집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지영이는 그 말을 진심 어린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건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이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계산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결혼 첫 해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아직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영이 자신조차도요. 결혼 첫 해가 지나자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한 지 며칠 만에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큰일 났어.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수리비가 1,500만 원이래. 업체 견적서 보낼게. 견적서는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마치 몇 주 전부터 준비해 둔 것처럼요. 지영이는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까요.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트럭이 고장난 것은 지영이의 연말 보너스가 입금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중고 트럭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철물점까지 출퇴근하려면 차가 꼭 있어야 한다면서요. 지영이는 보증을 섰습니다. 할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부탁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 거야. 지영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지영이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정은 씨의 일이 생겼습니다. 정은 씨는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권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200만 원. 시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지영아, 가족은 서로를 지켜줘야 해. 우리 손주들을 그 나쁜 인간한테 빼앗길 순 없어. 지영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지영이는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정은 씨가 이혼 후 옷가게를 차렸는데 임대료를 몇 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가 곧 갚겠다고 하여 지영이가 대신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 지영이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프니까, 가족이 힘드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정작 지영이가 힘들 때는 어떠했을까요? 딸 은서가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어린 시우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은서가 입원했는데 시우를 하루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오늘 교회 여전도회 모임이 있어서 안 되겠다. 미안해. 지영이는 결국 직장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유산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언니, 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아이들 좀 데리러 가줄 수 있어? 미안, 나 가게 알바 때문에 시간이 안 돼. 정우와 지영이의 결혼 생활이 삐걱거려서 둘이서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할 때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정은 씨도.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지영이가 가족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의무적이며 망설임 없이 희생해야 하는 가족. 정우는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이 법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요즘 시댁 쪽으로 나가는 돈이 좀 많은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됐는데? 올해만 해도 3천만 원 넘어. 그렇게 많아? 응.
누수 수리비하고 언니 변호사 비용이 컸어.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뭐. 형편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 엄마가 고마워하시잖아. 고마워하신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하지만 그 고마움은 다음 부탁을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한 번 고맙다고 하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부터는 안 주면 서운해하는 것. 그것이 6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설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은 씨의 아이들에게만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빨간 봉투에 10만 원씩. 은서와 시우가 세배를 올렸을 때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내년에 줄게. 은서는 9살이었습니다. 정은 씨의 딸 서아도 9살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은서와 시우에게 직접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깜빡하셨나 보다. 엄마가 대신 줄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9살짜리도 아는 겁니다. 깜빡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지난 추석에는 은서가 학교에서 그림 대회 상을 받아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림을 슬쩍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학교는 상도 막 주나 봐. 그런데 같은 날 정은 씨의 딸 서아가 예쁜 글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서아 최고네. 할머니가 선물 사줄게.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영이는 은서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하지만 속으로는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불이 터져 나온 것이 바로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갈비찜 사건, 빈 그릇 앞에 앉은 아이들, 그리고 지영이의 6년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끝낸 것입니다. 지영이가 직접, 지영이가 그날 밤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결심했는지, 6년 동안 쌓인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추석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6년간의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300만 원, 시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 배관 누수 수리 1,500만 원, 중고 트럭 보증 2천만 원, 변호사 비용 1,200만 원, 정은 씨 옷가게 임대료 대납 1,800만 원, 시어머니 아파트 담보대출 연대보증 5천만 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명절 때 가져간 선물, 시아버지 생신 축의금, 조카들 학원비 지원,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영이는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6년 동안 1억 원 넘게 시댁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힘들 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은서가 입원했을 때 교회 모임, 유산으로 쓰러졌을 때 가게 알바, 부부 여행이 필요할 때 다들 바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들은 지영이를 위해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영이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정우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6년 동안 내가 당신 가족한테 보낸 돈이야.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억이 넘어. 그렇게 많았어? 많았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줬어? 내가 유산했을 때, 은서가 입원했을 때, 교회 모임, 가게 알바, 다 바빴잖아. 근데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든 전화는 하더라.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상에서 뭘 봤어? 우리 애들 앞에 빈 그릇만 있었어. 갈비찜은 전부 언니 애들한테 갔고,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남은 거 먹으라고 했어. 우리 애들한테.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손주가 많다 보니까. 순서? 우리 애들은 순서에도 없는 거야? 당신 여동생 애들은 먼저 먹고 우리 애들은 남은 거 먹으라는 게 순서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내일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사과 받아와. 우리 애들한테 한 일에 대해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진심인지 지영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가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지영이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 애들 밥은 다 먹었어. 알았어. 다음에 더 신경 쓸게. 됐지? 그 정도 가지고 지영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구나. 직접 해야 한다. 그날 새벽 지영이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6년간의 모든 금전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부탁, 모든 거절, 모든 차별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기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계사인 친구였습니다. 세영아, 법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 가족 간 금전 거래 관련해서. 세영은 지영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니야. 처음에 갚겠다고 말한 적 있어? 처음에는 다 갚겠다고 했어. 근데 한 번도 안 갚았지? 응. 그러면 채무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연대보증건도 정리할 수 있고. 지영이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은 시 옷가게 임대료 몇 달째 대신 납부 중. 시어머니 아파트 담보대출 연대보증 5천만 원, 3년째 상환없음. 시아버지 트럭 할부 보증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영이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확히 2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연대보증 철회, 임대료 지원 중단, 채무 확인 내용 증명 발송, 하나하나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영이는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것들을 정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6년 동안 쌓아둔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지만 이 짐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올까? 지영이는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빈 그릇 앞에 앉아있던 은서의 얼굴,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던 시우. 이 아이들만큼은 지키겠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류도 전화할 곳도 할 말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오후 회사에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4시 45분. 지영이는 전화기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은 시 옷가게 건물주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그동안 제가 정은 씨 대신 임대료를 납부해왔던 거 아시죠? 오늘부로 그 지원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밀린 임대료 1,800만 원은 정은 씨 본인과 직접 해결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 납부가 안 되면 계약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4시 52분. 두 번째 전화.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걸었습니다. 오전에 보내드린 서류 확인하셨나요? 확인했습니다. 연대보증인 지위 철회 요청이시죠? 맞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 씨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 제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당초 약속과 달리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주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요구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통지 나갈 겁니다. 4시 58분. 세 번째 전화. 시아버지 트럭 할부 회사였습니다. 보증인 지위 철회는 주 채무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제 명의로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마세요. 5시 3분. 마지막 전화. 변호사 동기 현수에게 걸었습니다. 현수야, 나 지영이야. 지영아, 서류 다 받았어. 확인해 봤는데 채무 확인 소송은 가능해. 특히 처음에 갚겠다고 한 증거들이 있잖아. 얼마나 걸려? 소송 자체는 시간이 좀 걸리지. 근데 내용 증명이랑 지급 명령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될 거야. 그렇게 해줘. 최대한 빨리. 5시 5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확히 20분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시 12분 신우이 정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무슨 짓이야? 건물주한테서 연락 왔어. 일주일 안에 1,800 못 내면 쫓겨난대. 지영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도와줘. 언니가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6년이야. 6년 동안 도와줬어. 이제 내 차례야. 언니 제발. 나 어떡하라고. 애들도 있는데. 나도 애가 있어. 어제 추석 밥상에서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 눈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눈치 볼 차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5시 25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너 미쳤어?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5천만 원을 당장 내라고 하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제가 연대보증 설 때 2년 안에 갚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하냐? 너 정말 며느리 맞아? 저도 가족인데 제 애들한테 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애들 밥은 다 먹었어. 남은 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빈 그릇 앞에서 기다리게 하셨고요.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거 조금을 못 참아? 지영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 애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뭐?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저도 못 도와드려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정우한테 시집 온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아? 지영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요? 제가 6년 동안 1억 넘게 드렸는데 그게 제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특히 돈 이야기는요. 너 정말 후회할 거야. 5시 40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부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제가 더 이상 보증을 설 수 없어서요. 그럼 나보고 어쩌란 거냐? 트럭 뺏기면 일을 못 하는데.
그건 아버님이 해결하셔야죠. 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제 애들한테 어제 뭐라고 하셨죠? 어릴 때부터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배워야 한다고요. 이제 아버님이 배우실 차례입니다. 5시 55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아빠한테서도. 나 집에 있어. 빨리 와. 집에 돌아온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난리 났어. 당신이 선택해. 나랑 애들이랑 살 거야. 아니면 당신 엄마랑 살 거야. 지영아, 나 진심이야. 당장 결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이건 확실히 해둘게. 나는 다시는 당신 가족한테 돈 안 줘.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만나지도 않을 거야.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은서와 시우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서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우의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근데 이제 엄마가 지킬게. 지영이는 아이들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6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빈 그릇 앞에 앉아있던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시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맞다는 것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기대어 지영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들 곁에서 오늘 밤만은. 그 뒤로 시댁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정은 씨는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일주일 만에 옷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물건을 내놓고 떨이 판매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조금 갚고 나머지는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트럭을 회수당했습니다. 철물점까지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시댁과 집을 오가며 사이에서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하고 정은 씨는 원망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우가 지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사과는? 엄마가 사과는 못하시겠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 지영아, 제발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야. 지영이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하나만 물어볼게. 당신은 누구 편이야? 정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애들 편이야. 그러면 어머님한테 가서 똑똑히 말해.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정우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돌아왔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랑 크게 싸웠어.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정우가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했어. 엄마가 우리를 이용했다고. 지영이한테 계속 돈만 받아가고 우리 애들한테는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서 나보고 불효자래. 그리고 선택하래. 엄마를 택할 거냐, 당신을 택할 거냐. 뭐라고 했어? 당신을 택한다고 했어. 우리 애들을 택한다고. 그때 지영이는 처음으로 정우가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은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정우에게만 가끔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영이와 정우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상담사 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 친가족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이제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정우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상담 뒤 차 안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지영이에게도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부모님을 잃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에게서 가족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지영 씨의 외로움을 이용했어요. 알아요. 왜 알면서도 계속 주었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으로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영 씨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정우 씨와 은서, 시우. 그게 지영 씨의 가족이에요. 그 말에 지영이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둘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우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시작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은 씨가 돈 좀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정우가 직접 답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지영이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할머니 집 가는 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밥을 먹을 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할머니 안 만나는 거야? 응. 당분간은. 나는 할머니 안 보고 싶어. 그래도 돼. 보고 싶을 때 말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댁 모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는 내 식구끼리 보냈습니다. 트리를 함께 꾸몄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은서랑 시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크리스마스에 뭐 했니? 집에서 보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엄마는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마트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냥 누워 있어. 몸 조심하세요. 그래. 정우야. 내가 지영이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돈만 생각했어. 지영이가 돈을 잘 버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2월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손편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지영아, 편지를 쓴다는 게 쉽지 않구나. 몇 번이나 쓰다가 찢었어. 미안하다. 그 말부터 하고 싶어.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6년 동안 너를 ATM 기계처럼 대했어. 돈이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하고 내가 힘들 때는 외면했지.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어. 은서랑 시우.
내 손주들인데 나는 그 애들을 진짜 손주로 대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정은이 애들만 생각했어. 정은이가 이혼하고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추석날 일 정말 미안해. 정은이 애들한테만 음식을 주고 은서랑 시우한테는 남은 거 먹으라고 한 것.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나는 지금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해. 힘들지만 내가 만든 결과야. 지영아, 나는 용서를 구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고마웠어. 6년 동안 우리를 도와줘서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라도 은서랑 시우한테 할머니로서 제대로 해줄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기다릴게. 몸 건강하고 애들 잘 키워. 정우도 잘 챙겨주고 미안하고 고마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지영이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이 편지가 6년 전에 왔더라면 많은 게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온 것입니다. 너무 늦게. 그날 저녁 정우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지영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야. 나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5월 어느 날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었고 지영이도 멈추었습니다. 은서가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우는 뒤로 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님, 애들이 많이 컸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영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른 계산대로 갈게요. 지영아, 잠깐만. 지영이는 멈추었습니다. 편지는 받았니? 네, 받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그 눈물을 보며 지갑을 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차에 짐을 싣고 아이들을 태운 뒤 지영이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은서를 보았습니다. 은서야. 응, 엄마. 누군가가 우리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엄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를 지키는 거야.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영이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겨울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우가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은서와 시우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서는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우는 학교 과학 경진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영이는 그냥 들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누가 더 많이 주고받는지 계산하지 않는 것. 서로를 지켜주는 것.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우가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우리 가족 지켜줘서. 지영이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지켜야 할 것이 뭔지. 지영이는 더 이상 시댁의 ATM이 아니었습니다. 은서와 시우의 엄마였습니다. 정우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영이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어쩌면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변했다면, 은서와 시우를 진짜 손주처럼 대할 수 있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 지영이는 이제 괜찮다는 것입니다. 파스타를 만드는 정우, 식탁을 차리는 은서, 엄마 배고파 하는 시우. 이게 지영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것들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마음. 지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도시락을 쌀 겁니다. 은서와 시우의 도시락을요. 거기에 작은 쪽지를 넣을 겁니다. 오늘도 사랑해. 엄마가 항상 너희 편이야. 그게 지영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 조건이 아니라 사랑, 가족이란 이름 아래 참고 또 참았던 사람. 6년 동안 1억 원 넘게 바치고도 빈 그릇 하나 못 받았던 사람. 하지만 결국 자기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